morning. Thanks for coming early in the morning on Sunday. I'm going to speak in Korean mostly because it's suitable for Korean teachers. So please, Becky, help Peter to understand. 네, 그럼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프레젠팅 해드릴 책은 쿼트로 리딩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쿼트로 리딩을 활용해서 영어 시험에서, 영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항상 시험을 준비하죠. 크고 작은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를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테스트에서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은 항상 지난 시험에 대해서는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시험에 대해서 바로 걱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지난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를 물어보는 것이 다음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학생들은 첫 번째 항목에서 보시듯이 I can understand the passage because there are many words that I don't know the meaning of.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패시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자체의 레벨이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단어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러프 아이디어는 알겠지만 텍스트에서 의미하는 러프한 아이디어는 알겠지만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독해 능력은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 보시면 Most of text are way too long. 너무 텍스트가 길어서 I can't remember the information. 자, 그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It's even harder to understand the answer choices. Multiple choic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일단 안 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fast reading skill이나 어떤 그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부분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마다 자기의 문제점, 위크니스가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음 시험에서는 얼마든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쿼트로 리딩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학생들의 일반적인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암과 동시에 그 자기가 치러야 하는 테스트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역시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런 입시 제도나 학교 시험의 트렌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나오는 학교 시험의 트렌드를 보면 서술형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항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수능이나 니트 시험에 대한 이해도 선생님들이 또 하셔야 되는데 특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과 라이팅 평가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또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쿨 테스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서술형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문법 문제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의 문장을 어떻게 다른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지 패러프레이징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한국어 트랜슬레이션을 주면서 A의 우리말에 맞는 영어 문장을 쓰시오. 이렇게 영어 센텐스 라이팅을 하는 문제들도 저희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혹은 이런 식으로 보기에 알맞은 단어들을 이제 일단 주고 그 단어들을 잘 배열을 해서 어법에 맞게끔 작문을 하는 문제들. 센텐스 라이팅의 유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 어떤 어휘의 그 활용을 묻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상단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Experts say that only 35% of our communication is through spoken language. The other 65% is communicating through the way we stand or sit, the expressions on our faces, and our gestures. These things are called body language. 자, 이런 문장을 주고 밑에 4번 문제가 뭐냐면 body language를 아래와 같이 definition을 내릴 때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단 본문의 단어를 고쳐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Body language is an means of communication like gestures, facial expressions, and so on. 이렇게 나왔죠. 이게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아침 일찍 물어보니까 또 잘 모르시겠죠. 이게 답은 unspoken입니다. 예, unspoken이라는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명시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 맞히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텍스트의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또 스포큰의 그 헤드워드가 되는 스피크에 해당되는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어야지 사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내신 문제라고 해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보시면 English definition과 연관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 definition도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서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리딩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앞서서 보셨지만 어휘의 어떤 절대적인 양을 조금은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센텐스부터 전체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쿼트로 리딩에서 어떻게 보캐블러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쿼트로 리딩을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그 내신 준비 혹은 다른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어휘 부분에 있어서 러닝고를 세팅할 때 저는 2000단어라는 그 어휘의 숫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200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일단은 저희 교과부 지정한 어휘의 기본 지침 목록의 어휘 숫자가 2000개예요. 그래서 2000개의 어휘의 그 범주 안에서 10개의 교과서들의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그 범주 안에서 다양한 시험들, 각종 모의고사나 그런 시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치르게 될 리트 3급 시험도 역시 2000단어 수준에서 나온다고 지침이 나오고 있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00어휘 해서 3000어휘 수준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입시제도 안에 있는, 입시 프레임 안에 있는 학생들은 2000개의 어휘를 일단은 커버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00개의 어휘가 주는 그 수치적인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보자면 이게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과연 그러면 몇 개의 어휘를 알아야지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의 이해를 할 수 있느냐를 숫자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 1000개의 어휘만 알아도 텍스트 커버리지가 75%나 된다고 해요. 1000개의 어휘라는 숫자의 그 힘이 굉장히 크죠. 2000어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 숫자가 플러스 8%니까 약 80% 이상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봐도 2000어휘 정도를 알고 있으면 그 텍스트의 이해도가 80% 정도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어휘, 그러니까 어떤 어휘를 외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어휘 분석을 하는 그 리스트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사용하는 그 빈도수에 의해서 이 리스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빈도를 따져본다면 2000어휘 수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긴 하지만 2000어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화 시점에 가서든지 이해를 할 때도 꼭 필요로 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00개의 어휘를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캐블러리 쪽에서 저명한 폴레이션이라는 학자는 두 가지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를 해라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이 스페이스 러닝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단어를 습득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일단 이제 워드카드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워드카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더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워드카드를 일정 시간 동안 응시를 한 다음에 일단 그걸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정 시간이라는 것은 몇 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수업 시간 안에 조금 처음에 봤다가 나중에 끝날 때 본다든지 조절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페이스를 둔 뒤에 그 다음에 학습을 해나가면 굉장히 그 언어 습득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스페이스 러닝으로 단어 습득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단어 정도씩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말하는 그 워드카드 방식이라는 거는 이래요. 앞면에 해당 타겟 언어를 적고 뒷면에 뜻을 적는 거죠. 그래서 뜻과 단어를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보면서 그 뜻을 한번 리컬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단어는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라고 치는 겁니다. 물론 단어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반드시 그 의미를 아는 것에 국한되지만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유시지를 알아야 하긴 하지만 일단 사이즈를 늘리는 데는 definition을 아는 걸로 국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면 제하고 다른 단어, 새로운 단어를 이제 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어의 의미를 리컬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잉글리시 월드를 본 다음에 본인 스스로에게 몇 초 정도 준 다음에 그 의미가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를 보는 그 간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카드 방법을 통해서 단어의 어휘량을 확장을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어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전화기를 꺼내 보시겠어요? 네, 아이폰 유저들은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조만간에 이제 만들어질 텐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쿼트로 보캡 치시면은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리를 가지고,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각 패시지의 단어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터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를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만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와 아는 단어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단어가 뜹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 의미를 리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몇 초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forest라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그 의미를 안다 하면은 아는 단어가 되는 거고, 모른다 하면은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나오고, 또 한번 터치를 하면 그 컨텍스트에 의한 센텐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보캡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형태에서는 단어를 주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의미가 어떤 건지 빨리 리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줘요. 역시 그 단어와 의미를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을 단어를 안다라는 걸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단어와 의미를 빨리 완성시키는 사람이 랭킹에 오르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쿼트로 리딩 안에 있는 센텐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타겟 단어를 채울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연습 문제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단어의 양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그 양을 증가시키는 연습을 진행하는 그런 앱을 또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시험 문제에서 unspoken이 답이었을 때 그 unspoken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지 않으면 참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00개의 어휘 리스트에 그러면 unspoken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2,000개의 어휘 리스트는 헤드워드, speak라는 단어의 헤드워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의 목록만을 제시하는 게 2,000개의 어휘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unspoken, spoken, speaker, outspoken 이런 식으로 파생할 수 있는 어휘의 숫자는 선생님들이 특정 지어서 가르쳐 주어야지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텐시브 리딩 코스를 통해서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컨텍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의미를 개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컬로케이션이나 단어의 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짚어줘야 되는 게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제안을 드리는 또 워크시트 중에 하나가 타겟 월드를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타겟 월드가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웹을 그려보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액티비티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와 같은 동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본다든지, 혹은 그 단어에 해당되는 컬로케이션을 정리한다든지, 파생어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영문 데피니션, 또 그 어휘가 들어간 샘플 센텐스를 정리를 하는 하나의 단어 웹을 만들어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그 knowledge가 확장이 되면서 좀 다양한 형태로 단어 유시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인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선생님이 반드시 짚어주셔야 하는 부분이요. 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But anyone who looks at Seth's paintings will see that this is wrong. 자, 이 문장 보시면 사실 그 어휘들 보세요. 뭐 who looks painting, see,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면 학생들이 이런 문장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는 아는데 문장 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의미 단위로 끊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직독직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미 단위, 영어의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스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알 수 있다. 이것이 틀린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주다 보면 밑에 있는 한국말이 어순에 맞는 한국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영어의 구조,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아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은 저희가 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이 Reading in Chunks라는 섹션으로 이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센텐스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 두세 개씩 좀 나올 텐데요. 선생님들이 뽑아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의미 읽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의미 단위로 묶어있는 이 섹션은 저희가 무작위로 뽑은 건 아니고요. 또 그 교과서, 10종 교과서 안에 있는 그래머 목록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또 반드시 짚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 많이 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가 단어 테스트를 많이 보시죠. 단어 테스트를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 청크 리딩 테스트를 같이 보면은 참 효과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미리 수업 시간에 키 센텐스로 지정된 것들을 몇 개를 주시고 학생들이 그거를 거의 외워야 해요. 그런데 워드 투 워드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이후 그는 거대한 생을 건축했다. 스스로를 위해 화제가 있던 곳에 이런 식으로 미닝풀 그 청크로 나눠서 트랜슬레이션을 주면 학생들이 이 화제가 있던 곳에 해당되는 의미에 해당되는 어구를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워도 그게 리딩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직접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 본인이 써나가다 보면 텍스트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작문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캐블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캐블러리는 우리가 좀 무식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워드 카드나 워드 리스트를 통해서 양을 늘리는 방법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리스트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의미와
스펠링이 들어간 단어를 같이 보이지 않고 따로 볼 수 있게끔 접는다든지 가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콜로케이션이나 단어 파트, 청크의 의미까지도 확장을 인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이게 어휘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쿨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수능이나 니트 시험도 결국은 이제 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이 수능과 니트 시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퍼밀리어하게 하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의 유형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이렇게 그 전반적인 패시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그 빈 공간에 들어가야 내용을 추론해서 채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탭스의 대표적인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사실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논리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겟필링하는 문제들 혹은 이제 서머리하는 문제들도 수능의 실제 기출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행이 될 리트의 경우에는 지금 그 문제의 유형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면 맞힐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 그 센텐스의 의미를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사실 30% 안팎밖에 안 돼요. 나머지 문제는 전체의 패시지의 이해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시지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요즘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테스트의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해를 판단을 해야 되는, 전반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 리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콰트로에서는 스피드 리딩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읽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왜 좋으냐면 이것이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의 내용이 많이 저장이 돼야 우리 백그라운드 널리지가 되잖아요. 그런 메모리 패턴에 굉장히 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글을 전체를 다 읽어야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보셨다고 할 때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이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완전히 전체 내용을 다 읽어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빨리 읽어야 나중에 많이 기억해내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는 속도를 높인다는 것의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WPM이라는 그 수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WPM은 해당 패시지의 단어를 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WPM이 어디까지 가야지 현재 속해 있는 테스트 프레임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WPM을 활용을 해서 그 리딩 코스를 구성을 하실 때 상당히 학생들의 그 리딩 스피드가 이제 향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WPM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일반적인 성인들이 300 W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00 이하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 학자의 분석에는 180에서 240이 average read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300 정도의 속도로 신문 같은 걸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럼 선생님들은 모국어로 WPM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핸드아웃 가지고 계시나요? 핸드아웃 보시면 거기 한국어로 된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보이세요? 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네,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예, 저 네이티브 분들은 영어 보시고요. 네, 자 그럼 준비되셨죠? 그런데 그냥 눈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컴프레hen션 퀘스천을 좀 넣을 테니까요. 보여드릴 테니까요.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는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네, 시작. 네, 많이 못 읽으셨죠? 예, 오늘 아침이라 가지고 잘 안 돌아가실 거예요. 혹시 그냥 눈만 책에 갖다 대신 분 없으세요? 애들이
자, 달아. 그러면 애들 보기만 하잖아요. 생각은 안 하고. 자, 보시면 지금 1분 드렸거든요. 그 텍스트가 300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읽으셨으면 본인의 WPM은 모국어 WPM이 이제 300 되시는 겁니다. 다 읽으신 분 계세요? 계시네. 막 소심하게 손을 드시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셨다. 예를 들어 내가 한 40초 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WPM 200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WPM을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 답하실 수 있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빠르게 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오빠가 주먹다짐으로 시비를 가리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상품이 없어서 꼬실 수가 없네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제 그렇게 어리지 않다. 우리는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사이먼이 성공을 이루어 부자가 되었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기억 안 나시죠? 네,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답니다. 네. Anyway, 어쨌건 학생들하고 이제 스피드 리딩 코스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컴프레hen션 퀘스천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그냥 막 목숨 걸게 빨리 읽고 그냥 끝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컴프레hen션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테스트 프레임에서는 영어 WPM을 얼마로 잡아야 하느냐. 수능 같은 경우에는 90 WPM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고 탭스는 110에서 1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숫자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패시지와 그 센텐스 퀘스천에 있는 이제 그거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사고를 해야 되는 시간은 이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어로 WPM 200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런 테스트에서 성공적인, 그러니까 하이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수능도 그렇고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에 한 문제잖아요. 한 패시지에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걸 문제를 푸는데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호흡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코스 구성하실 때 수능 실전이나 탭스를 가르치신다면 WPM 200을 목표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리딩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느냐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교수님의 지침을 좀 따랐는데요. 일단 선생님들이 리딩 코스 안에 패스트 리딩 코스를 부가적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또 리딩 스피드를 올리실 수 있고 리피티드 리딩, 섀도우 리딩 같은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콰트로와 이 디자인드 패스트 리딩 코스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익스텐시브 리딩 같은 경우는 graded reader, 그러니까 학습자를 위한 리더, 쉬운 리더들을 많이 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재를 그리고 98% 이상의 어휘를 아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많이 읽히는 것. 이것이 패스트 리딩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쉬운 단어로만 이루어진 책을 읽는데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리딩이라는 것의 의미가, 포괄적인 의미가 문장 하나 읽는 게 리딩이 아니라 전체적인 텍스트를 다 읽어내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의 익스텐시브 리딩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피티드 리딩, 요거는 이미 읽었던, 이미 컴프레hen션이 끝난 리딩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점점 빨라지겠죠. 반복해서 읽다 보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리피티드 리딩도 빨리 직진을 하는, 빨리 전진을 하는 속도를,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섀도우 리딩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속도에 똑같이 맞춰서 소리내서 읽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자신이 잘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쨌건 네이티브 스피커의 속도에 맞춰서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리딩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리딩 코스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패시지를 타임드 리딩을 하셔야 되죠. 예, 컨트롤드 된 길이와 보캐블러리를 가진 패시지를 타임드 리딩 하시고요. 그리고 컴프레hen션 퀘스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스피드 리딩 할 때는요, 사실 100%의 그 스코어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제안하는 스피드 리딩의 컴프레hen션 스코어는
70% 정도 맞추면 커버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테스트에서는 70% 가지고는 좋은 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훈련을 하실 때 학생들이 컴프레hen션 점수가 70%가 밑돈다 하면은 속도를 줄이거나 책을 더 쉬운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3개 정도의 패시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스피드 리딩 코스를 별도로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적절한 레벨의 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적절한 레벨의 책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패시지를 주면서 끊어읽기 해봐라 하면은 학생들이 그 패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할 수는 있어요. 구조가 일단 안 보이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레벨의 책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스피드 리딩 코스 구성하실 때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예전에 사용했던 리딩 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전에 사용했던 책이 집에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집어서 다시 스피드 리딩 훈련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혹은 지난 학기 교과서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태스크든 간에 고을 세팅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우리 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다 평가를 하셔서 요번 3개월 학기 동안은 130, 150 이런 식으로 WPM 세팅 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어떤 훈련이든.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또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니터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차트를 구성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강사 시절에 엑셀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그 리딩 책 뒤에 이렇게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WPM을 이렇게 수치상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리딩 패시지가 예를 들어 20개를 한다. 그럼 내 WPM이 어떤 추이로 흘러가느냐를 이제 트래킹을 하게 했는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나와요. 리딩 스피드 코스를 연구를 한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 이 패턴도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막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어쨌건 90% 이상의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리딩 스피드의 향상을 실제로 겪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 경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론화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을 구성을 하실 때요,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죠. 일단 초입에는 학원에 오면 혹은 수업에 오면 단어 테스트를 하시고요. 단어 테스트는 영영 뜻을 주고 단어를 써라 하는 것도 좋고, 혹은 단어를 주고 우리말 뜻을 써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단어를 확장시키는 게, 단어의 양을 늘려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분석해주는 여러 가지 인텐시브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청크 리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에는 패스트 리딩 프랙티스를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했던 교과서를 가지고 한다거나 예전에 했던 교재를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본인의 WPM을 프로그레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패스트 리딩에 나와 있는 패시지는 이미 많이 내용을 이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섀도우 리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리피티드 리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팁을 줘야지 얘네들이 이제 빨리 읽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물론 센텐스의 구조를 많이 알고 단어의 숫자를 많이 알면 당연히 패스트 리딩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재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필로 줄 그으면서 읽는 습관은 패스트 리딩에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눈의 속도가 글씨를 줄로 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줄 치지 말고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사일런트 리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습관 들이는 학생들도 사실 많아요. 중얼중얼 시험 시간에도. 그렇지만 소리내서 읽지 않도록 하고요. 고개를 돌리지, 눈을 돌려야지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미 단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예,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센텐스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인지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무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거는 그 교재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예, 모르는 단어 일단 무시하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전체적인 텍스트의 구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단어 하나에서 승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라. 무조건 직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단락의 의미,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단락과 단락의 연결적 의미에 집중을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높은 레벨의 아이들에게 해당되겠죠. 반드시 읽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팁들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학생들이 당연히 알겠지 생각하고 간과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팁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쿼트로 리딩 본문 페이지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단에 단어의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타임드 리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수업 구성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엑셀 차트 같은 거 만드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쿼트로 리딩은 일단 중등부의 그 10종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와 문법을 다 포함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중등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3권씩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터, 점프, 마스터 3권씩 해서 9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재이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어 학습하실 수 있고 mp3 플레이어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티처스 에디션도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쿼트로가 이제 4가지라는 그런 의미래요. 이게 지금 그 개그 프로에 나와 있는 그 4가지랑 같은 코드인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코드인지. 어쨌건 이 4가지인데 일단 그 패시지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그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영어 2000어휘, 그러니까 교과부 지정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2000어휘를 포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법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목에 항상 니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 연습하실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문제의 일부는 서술형 내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구문 정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워크북 별도로 나가고 티처스 가이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쿼트로 리딩으로 학생들과 내신 성적 그리고 또 크게는 수능과 니트 시험의 리딩에서도 조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